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코스피 주식을 매도하던 연기금이 지난달 총선 직후부터는 줄곧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를 앞두고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궤를 맞춘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신선식품 가격이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는 등 식료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약 78조 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핵심 동력은 반도체와 자동차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56.1% 불었고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도체에 더불어 완성차 업종들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월은 이 금리 이슈에 있어서 좀 증시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5월 역시도 세린 메이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영석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첫 거래일인데요. 일단 세린 메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5월 증시 방향성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결과보다는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주목해야 된다.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꾸준히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역시나 결과는 동결입니다. 근데 양비론에 혼조세 마감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양비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 이런 뜻이죠. 금리 인상도 아니고 금리 인하도 아니다라는 좀 이슈가 나오면서 보합세 마감했는데 그래서 금리 인상을 따져보면은 아직 시기상조다.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연준이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성장, 고용, 물가를 봤을 때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이후에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는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기술주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증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때문인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순 매도 전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제가 짧게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건데 유리기판이라든지 화장품, 로봇 관련주 여전히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 최선호주는 이렌시스 좀 추천드리는 바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JNTC 등 단기 박스권 기법을 이용해서 저점 부분 공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주는 아모레퍼시픽 중소형주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괜찮아 보입니다. 추세선 그으신 다음에 추세의 지지라인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건 금리보다 실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화장품과 유리기판 그리고 앞선 로봇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국내 시황에서 전략으로 잡아주셨던 세 섹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짚어볼 텐데요. 로봇 섹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이 삼성이 로봇에 좀 주목을 하면서 그때부터 랠리가 이어져 왔는데 삼성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수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인데 로봇 섹터들 지금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로봇 섹터 말씀드릴 건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멘텀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삼성, LG 관련된 모멘텀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장용 반도체,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차세대 먹거리 기술인 로봇까지도 대기업에서 그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첨단 공장을 짓는데 이 최첨단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로봇이 로봇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꾸준히 보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구체적인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3파 이후에 지금 눌리는 구간이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 종가상으로 마감된다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매입가 대비 플러스 5% 수익 보고 짧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잡혀 있고요.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파동이 이미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파동이 나왔다가 지금 박스권 그리면서 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와 이렌시스 다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단기 박스권 스윙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 체크해드리자면 17만 원 이하 되겠습니다.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 17만 원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저항 라인 20만 원 되겠습니다. 20만 원 매도 타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 섹터들 한 차례 큰 상승이 있었던 만큼 지금 당장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고요. 이렌시스를 대장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유리기판 짚어볼 텐데요. 반도체에 있어서 새로운 좀 먹거리로 떠오르는 섹터였습니다. 쉬어갈 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유리기판 쪽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에서 한번 전략 다시 세워주실까요? 네, 유리기판 섹터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관련된 이슈가 지난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1파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모멘텀은 캠트로닉스와 유리기판 동맹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저번에 시간에 상한가 쳤고 화요일에도 시간에 거래대금 100억 정도 들어오면서 5% 상승했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유리기판 장비 추가 발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를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개별 이슈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JNTC 보면은 유리기판 사업을 진출한다. 2027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사업을 할 거야라는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랐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 다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입증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신뢰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면 추후에 매매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관련주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캠트로닉스만 좀 볼 건데요. 시간에 보면은 100억 정도 터졌고 5%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시간 내에서 나왔다면 보통 시가를 고가 마감한 다음에 주가가 쭉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분봉상으로 보면은 한 차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후장의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후장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분봉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3만 원 이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3만 원 이하에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 3만 3천 원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기업들에서 유리기판 쪽으로의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유리기판 섹터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들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섹터 짚어볼 텐데요. 수출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중국인들 유커 관련된 이슈들까지 엮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들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화장품 섹터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중국 관련 이슈를 좀 보셔야 됩니다. 중국 내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악재로 여겨져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악재가 끝났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에 봄날이 오나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슈가 지금 시점에서 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빅2죠. 1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빅2라고 하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인데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등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가 매입가 대비해서 10% 이상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분석 관련된 것은 차트 보면서 제가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로 판단되는 아모레퍼시픽만 좀 말씀드릴 건데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했기 때문에 패턴상으로 보면은 양음양 패턴 나옵니다. 양음양 패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방송 분량상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지금 나온 패턴은 양봉이 여기 보시면 4월 30일이 기준봉이 되는데 거래 대금이 1,600억, 1,000억 이상 터졌으니까 기준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16만 9,500원인데 오늘 이 종가를 훼손하는지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저가상으로 훼손했는데 종가상으로는 훼손 안 하면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오늘 종가상으로 16만 9,500원 이상으로 마감한다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플러스 10% 구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품 관련된 중국 이슈들까지 짚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그동안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들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단 한 종목씩만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종목만 20가지 종목들이 될 텐데 그 20개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탑5로만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5위부터 1위까지 나열을 해봤을 때 30%를 넘겨서 이제 5위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1위는 무려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배가 넘는 수익률을 좀 만들었더라고요. 5위부터 보시면 SP소프트가 30%, 한국석유가 46%, 뭐 26%에서 18%까지 뭐 그 당일에 좀 나왔던 모습들이 나왔고 YC캠은 다음 날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요. 가온전선도 다음 날 20% 넘는 그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에 좀 상한가를 여러 번 만들었던 종목들인데 한 가지씩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잡아낼 수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SP소프트부터 전문가님께서 한번 리뷰로 만나주실까요? 네, SP소프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요. 이게 탑5밖에 안 들고 왔는데 사실 보면은 더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화면도 크기상 오늘 5개만 들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SP소프트 말씀드릴 건데 이거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0원에 공략했고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말씀드리면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4월 15일인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19,950원에 공략을 해서 고가 기준으로 30.33%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익절한 분도 계실 건데 제가 SP소프트 저번에도 한두 번 리뷰했던 것 같습니다. 리뷰할 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손실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10%, 20% 수익 날 때 더 들고 있으면 30%, 40%, 뭐 50%까지도 가겠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 손실 보는 경우를 제가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SP소프트 지금 차트 보면 추세의 지지라인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세의 지지라인 잡고 혹시나 지금 홀딩하시는 분들 수익 구간이실 테니까 절반 익절하시고 못 파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신 분들은 이거 안 들으셔도 되고요. 못 파신 분들은 일단 지금 절반 익절하시고 최종적인 손절 라인은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 넘는 수익률로 5위에 진입을 했던 SP소프트 리뷰로 만나주셨고요. 지금 당장의 대응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에 위치한 종목이 한국석유였습니다. 유가 상승이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주에만 뭐 40%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만들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역시나 한번 리뷰로 만나볼게요. 네, 한국석유 보시면 유가 관련주로 엮여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자재 섹터, 구리 섹터, 2구 산업 대창이고요. 그다음에 유가 섹터, 한국석유, 중앙이너비스, 흥구석유 있는데 이 원자재 섹터의 메커니즘을 봤을 때 대장이 워낙 빨리 바뀌는 경향이 있다. 가령 어떨 때는 흥구석유가 대장의 지위를 가졌다가 다음 날에는 그 대장의 지위를 부대장인 한국석유한테 물려준다든지 이런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흥구석유의 수급이 몰릴 때 급등주 매매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어차피 나중에 대장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석유를 선취매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준 말씀드리면 4월 11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 건데 4월 11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가 제가 추천드렸던 날인데 자 이때 보시면 음봉이잖아요. 제가 이때 패턴상으로 말씀드리면 양음양 패턴 나올 걸 고려해서 추천드렸던 것이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흥구석유의 모든 수급이 몰릴 때 우리는 좀 쉬어가고 있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지 않는 한국석유를 한번 공략해보자. 그러면 이 메커니즘상으로 봤을 때 거기 있는 수급이 언젠간 몰리기 때문에 이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때 싸게 샀다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불기둥을 세우며 올라갈 때 역으로 파는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들어간 것이고 고가 기준으로 46% 수익 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리뷰해드렸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건 빨리빨리 익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혹시나 지금 못 파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섹터상으로도 말씀드렸고 리뷰할 때도 너무나 강조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혹시나 내가 한국석유를 신규 매수 검토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중동 관련해서 전쟁이 확산될 때 국제유가 상승 압력을 받을 때만이 모멘텀이 살아있고 또 그래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 검토는 좀 안 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공략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46% 수익률을 보였던 4위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3위는 YC캠입니다. 저희가 공략한 바로 당일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갔던 종목입니다. 좀 놀라움을 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요. YC캠도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YC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장중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져올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져오기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막상 가지고 방송상으로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올라서 아쉽다. 그러나 장중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오고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셔도 된다. 혹은 그 기준일 종가에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YC캠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아까 제가 캠트로닉스, 피로틱스, JNTC, HB 테크놀로지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 섹터이고 또 마찬가지로 원자재처럼 대장, 부대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홀딩하셔도 되고 신규 매수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전고점 라인 35,400원 돌파할 때 전량 익절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단기 추세 라인은 29,000원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29,0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잡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익절 타점은 전고점 라인 35,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날 상한가에 가는 그런 급등 종목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들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인데요. 4월을 주도했던 테마는 전선과 전력 설비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기조 아래서 저희가 4월 초에 공략했던 종목이 가온전선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56%의 수익률을 만들어줬는데요. 가온전선도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관련주로서 대원전선, 대한전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가온전선인데 이것도 제가 흥구석유 말씀드렸다시피 메커니즘이 좀 비슷합니다. 기존에
대원 전선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갔는데 단기 과열 걸리면서 그 일시적으로 수급이 가온 전선에 몰릴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하면서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요. 날짜 보면은 4월 8일입니다. 요거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4월 8일이면 이때죠. 이때 제가 패턴상으로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윗꼬리를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에 들어가면 된다. 혹은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 파동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 나오는데 2파 나올 때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지. 전고 라인 돌파했네요. 그러면 2파 이후에 눌린 구간 잡히면서 3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절반 익절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6만 원 상향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추세의 지지 라인이 42,500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42,5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6만 원 매도 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위인 가온 전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략주를 제시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S까지도 해드리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한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였습니다. 사실 4월 16일 공략해서 110% 2배가 넘는 상승률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4월 결산이다 보니까 지금 다루는 것이고 4거래일 만에 저희가 110% 수익률을 만들었더라고요, 전문가님. 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얼마나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인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리뷰로 한번 다뤄주실게요. 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지금 좀 눌리고 있는데 고가 기준으로 110% 수익을 달성, 고가 기준입니다.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전량 익절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다뤄드릴 건데 보시면 1파 눌림, 2파 눌림, 3파가 최대치인데 요거는 증시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1파가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1파 이후에 눌린 구간 잡히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 제가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가 기준으로 110%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방송 시청자분들은 지금 포지션 정리되어야 하는 상태지만 혹시나 절반 익절하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21선 보셔야 됩니다. 21선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3만 원인데 이 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절반 물량 홀딩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5만 5천 원 잡으시면 되고요. 내가 신규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3만 원 이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내일이나 뭐 오늘도 포함해서 봤는데 3만 원 라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신규 매수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3만 원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5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첫 거래일인 오늘 4월 동안에 저희가 공략을 제시해드렸던 20개 종목들 중에서 탑5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다뤄봤고요.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의 누적적인 합만 하더라도 30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거래일에는 어떤 공략주를 주실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 한번 공략해볼까요? 네, 5월 첫 거래일 아주 의미 있는 종목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토니모리라는 종목 가져왔는데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모멘텀 좀 말씀드리면 기업 내 수익성 개선 효과도 좀 있고요. 1분기 화장품 수출이 20억, 23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화장품 섹터 제가 다뤄드렸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콜마, 코스맥스와 같은 OEM, ODM 기업도 있고요. 또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등등등 너무나 많은 기업이 있는데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모레퍼시픽 추세 매매 기법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를 공략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토니모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동이 1파 이후에 눌리고 2파 나오고 있는데 2파 나올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2파 이후에 21선 눌린 구간 잡힘과 동시에 3파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 데이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오늘 음봉상으로 이렇게 종가 훼손하지 않고 마감한다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가지고 매입가 대비 5% 짧게 치고 빠지고 나오시고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이 좀 익숙하지 않다, 실시간 대응이 안 되는 직장인 자영업자분이다
원하시는 분들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추세 매매 기법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21선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7,500원 라인 되겠네요. 7,5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강한 섹터에서 화장품을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토니몰이 짚어주셨습니다. 추세 매매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 틱톡, 일본 라인 매각, 플랫폼 보호주의입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성장했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장벽에 막히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각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호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틱톡을 사실상 자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라인의 경영권에서 빠져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쟁 상황에 대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미중 갈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임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 미중 갈등이 넘어서 이제 플랫폼 보호주의까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슈 보면 좋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거의 확산이 되고 있고 전쟁만 낱낱이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핵심은 중국 제조 2025에 거의 압축이 좀 됐고요. 또 목표가 거의 80% 정도가 달성이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반격이 굉장히 거세다 좀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트럼프 정부 시대부터 바이든 정부 시대까지 일관되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반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은 그에 맞서서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 보호무역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 해서 모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어떤 정책으로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좀 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법으로서 모든 것들을 한다. 그래서 틱톡을 현재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강제 매각을 해야 된다. 사실상 보통 자유무역 어떤 주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죠. 틱톡을 강제 매각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서명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이와 똑같은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펼쳐졌죠.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 지도
환경주도라는 것은 팔면 어떻게 되느냐 권유 형태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실제 이제 매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각종 불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이제 존재를 좀 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면적으로는 이렇게 좀 중요성들이 좀 대두가 좀 됐던 부분들은 중국에서 먼저 이 현상이 좀 일어났죠.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굉장히 이제 마이윤의 이제 알리바바가 컸을 때 많은 제재 조치가 내려졌죠. 그런 부분이 있어 마이윤이 어느새 이제 경영에서 물러났던 그런 부분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 높은 어떤 시장 지배력 또는 파워를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재가 이제 가해졌는데 결국은 AI라든가 플랫폼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중요한 것은 정부 권력을 능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톡의 영향력이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라인이 국민 메신저랑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모든 이제 일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 라인을 쓰고 있죠. 물론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이제 공동 제휴를 했지만은 현재 1% 현재 50% 플러스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퍼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양상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런 어떤 흐름이 전방위적으로 감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하고 기업하고 합세를 해서 어떤 국가 대항적인 어떤 흐름이 지금은 이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맞서서 이런 어떤 플랫폼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뭐 카카오라든가 이쪽 우리 국내 플랫폼 기업도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국의 대표적인 플랫폼들이죠. 틱톡과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말미에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단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플랫폼일 텐데 21년도 하반기부터는 줄곧 좀 힘을 못 썼던 두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경영권 이슈들까지 더해져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카카오는 앞으로 좀 어떤 모습들을 주가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카카오가 이제 국민주였었는데 국민 네. 밉상주로 바뀐 지가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 경영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어떤 체질 개선을 하는데 카카오 부분들이 일단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부상이 돼서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었던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내지는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쪽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승부가 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 쪽으로도 변신의 상용화 과정들이 굉장히 더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카카오는 사실은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바꾸려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제 상용화되지 않는 관점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는 부분이 있다. 그 반면에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 X라는 인공지능 AI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상용화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어 GPT 2.0을 좀 소 언어 모델을 가지고 했지만은 파라미터 수가 많이 좀 더딘 부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이라 내놓기는 너무 이제 민망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뭐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도 뭐 이런 정도밖에 진행이 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는 여러 가지 어떤 규모 면이라든가 어떤 R&D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게임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카카오가 고전을 면치를 못하고 있지만은 국내 제1의 플랫폼이라는 가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AI 쪽도 이제는 커스터마이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거대 언어 모델하고 제휴 형태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좀 더 부상이 되리라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한번 최근에 반짝했지만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올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봉상으로 이제 자, 보시면은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좀 냈던 이제 부분들이 지금 2019년, 2021년 이 시기였죠. 굉장히 18,000원짜리가 무려 이제 17만 원이기 때문에 10배고 가까운 그런 부분들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이 냉랭점 거의 바닥권에 다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냉랭점의 어떤 흐름이 거의 다 왔고 보통 역회된 숄더 형태, 그러니까 바닥을 이루는 어떤 부분들이 역회된 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완성. 물론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뭐 10만을 넘어가냐 하는 어떤 반도체 흐름들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카카오도 좀 시간이 더디지만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 때문에 뭐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플랫폼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외 사업을 굉장히 많이 국내 어떤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각이나 축소를 하고 해외 법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핵심은 뭐냐? 현재 글로벌화되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동향들 잘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 GPT나 AI 쪽으로의 행보들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도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넵튠 짚어볼 텐데 사실상 넵튠 같은 경우에도 7개월가량의 정말 긴 시간 눌림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소외가 많이 됐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랫폼의 가치 상승 관점에서 이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총이 좀 가벼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 때문에 뜰지는 모르지만 뜰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넵튠이라는 것은 약간 생소한 어떤 그 종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첫 번째 자회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예전에 이제 김범수 체제였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같이 이제 메타버스 어떤 구현, 그 다음에 어떤 그 블록체인 사업 구현하기 위해서 거의 선봉에 섰던 어떤 기업이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와 함께 구체적인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가 넵튠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넵튠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휴먼, 온마인드의 제작사,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이제 플랫폼인 맘보식스 이런 업체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수를 하기도 하고 많은 어떤 그 투자를 좀 하기도 했던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부분들이 아직 구현이 되지 않지만은 현재 그 애플의 XR 기기가 상용화되면서 서서히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가장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 넵튠이기 때문에 넵튠도 예비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넵튠에 대해서 잠깐 현재 움직임이 이제 별로지만은 한번 이제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4,500원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장기 침체가 됐죠. 장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시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지만은 현재 순환매 부분들이 한 번은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최근에 이제 틱톡 이슈, 그다음에 라인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반사 수익을 카카오에서 보일 수가 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고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카카오 그룹 중에서 약간 민감한 종목인 넵튠을 한번 그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카카오 계열사의 이 그룹주이기도 하고 시총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달기만 한다면 충분히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공략주 어떤 섹터에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자, 2차 전지가 바이오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네. 2차 전지와 연관된 전기차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현재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지난주에는 PCB 기판 그런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비머리 반도체입니다. 전력 관련된 전력을 이제 이렇게 전압을 줄였다, 배분했다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아니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도 역할을 하지만은 그런 연산 능력은 아니고 순수하게 전력만 쓰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력 반도체에서 다루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이제 전기 충전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급속 완속 충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어떤 부분이 고전압 배터리는 현재 직류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류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런 직류와 교류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전기차 내부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지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에서 모터로 갈 때는 또 교류로 바꾸어져야 되고 또 직류에서 고전압에서 또 저전압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직류에서 직류로 하는 것은 컨버터, 그다음에 직류에서 교류를 하는 것은 인버터. 컨버터나 인버터나 전압을 바꿔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버터와 컨버터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모터의 모터의 모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핵심적인 모듈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모터는 현재 모터, 감속기, 인버터라는 세 가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터를 엔진이라 하면은 감속기는 이제 변속기 역할을 좀 하고요. 인버터는 바로 직류 교류를 어떤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 부분인데 SiC 반도체, 다시 말해서 반도체의 재질을 바꾸는 전력 반도체가 SiC인데 SiS 반도체를 만들면은 인버터의 경쟁력이 보시다시피 훨씬 더 줄어들죠. 훨씬 현재 규모도 좀 적어지고 용량이나 효율도 굉장히 많이 커지는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트랜지스터도 바로 SiC 반도체를 만드는 트랜지스터가 됐을 때는 효율이라든가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성장성이 높은 부분이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또 다른 용도로 보면은 SiC 반도체를 만드는 PCU, 파워 컨트롤 유닛이죠. 요것도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이 전력 반도체가 현재 상당 부분 변화가 되면서 현재 전력 반도체 어떤 시장이 굉장히 부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혜주의 어떤 종목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의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강의를 통해서 짚어봤고요. 이렇게 전력 반도체 내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그 기업명은 어디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예, KEC입니다. 네, KEC가 오늘의 공략주일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공략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KEC는 차량용 또는 전력용 또는 뭐 지금 이제 지금은 전자제품에 위주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쪽에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 다시 말해서 트랜지스터 중에서 SSTR이라고 해서 소신호 현재 스몰 시그널 트랜지스터라는 약자 SSTR 약자인데 이런 점유율을 보면은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고 글로벌 7위의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KEC의 어떤 성장성이 높은 부분인데 최근에는 자동차 파워 모듈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용어는 약간 복잡합니다. IGBT 모듈이라든가 SRC, 모스펫 모듈, 뭐 복잡하지만은 자동차 파워 모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의 상품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SRC, 그러니까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산업 기술 평가원 보도자료 어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외 선진사 대비 동등 수준의 어떤 효능을 보였다는 부분들의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고 또 최근에는 테슬라의 디지털 콕핏에 전력 반도체, 저전력이죠. 저전력 반도체에 납품을 한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KE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그 부분이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카바이드인데 150mm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설비 투자도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금은 AI 반도체의 모든 이슈가 거의 공룡점 빨아들인데 순환매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또 전기차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제 3,000원대 종목이 거의 1,000원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거의 쌍바닥까지 올라오고 지금은 서서히 이 반전이 좀 이루어지려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21선 올라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AI 쪽에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 확산이 좀 될 수 있는데 KEC도 차량용 또는 전력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순환매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KEC를 말씀해 주셨고요. 테슬라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순환매 장세 속에서 다시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고 볼까요? 자, 오후장 오늘 뭐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반도체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류 열풍이 계속 거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특이하게 이제 통신 쪽 전력하고 통신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통신 쪽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방적인 확산 순환매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는 일단은 화장품과 통신 쪽으로의 순환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로봇과 유리기판, 화장품주들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화장품과 통신, 또 반도체들의 순환매에 대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토니모리와 KEC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